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걸 계속하겠습니다. 비신축적 가격 모형, 지난 시간에 결국은 이런 식으로 도출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소위 말해서 단기 총공급 곡선이다 라는 걸 했습니다. 이게 단기 총공급 곡선. 그러니까 옛날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옛날에는 그러니까 학기 초에는 수평 단기 총공급을 했죠. 가격이 완전 고정된 수평 단기 총공급했는데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보편적인 단기 총공급 곡선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도출했습니다. 즉 비신축적인 가격 모형으로. 그 다음에 이 단기 총공급 곡선은 비신축적인 가격 모형 아니라 다른 이론에서도 동일하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다른 이론은 우리가 불완전 정보 모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완전 정보 모형. 자,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기본 프레임워크는 이겁니다. 소위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영역에 대한 아니면 그 현실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전학파적 이론, 소위 아담 스미스를 따른다 그러면 그는 가격이 신축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항상 마켓 클리어링 컨디션이 만족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시장에서 불균형이 다 없어진다. 그래서 균형을 찾아간다 라는데 현실을 보니까 시장이 그렇게 빨리 균형을 찾아가지는 않더라. 균형을 찾아가는데 시간이 걸리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찾은 거죠. 그 원인을 우리가 구성해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경직적인 가격 모형. 그 경직의 원인은 계약 때문에, 계약 기간 내에는 가격을 조정 못하기 때문에 신축적으로 못 움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메뉴 코스트. 언제든지 가격을 조정할 수도 있는데 가격을 그렇게 자주는 조정을 안 하더라 라는 것은 가격 한번 조정하는 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좀 기다려 가지고 어느 정도 모이면 한꺼번에 조정을 하더라 라는 거죠. 그런 등등의 이유 때문에 가격을 신축적으로 조정 안 하더라 라는 것이 이제 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르게 가격을 신축적으로 조정하지 않는 이유로 드는 것을 우리가 불완전 정보 모형으로 이야기합니다. 모든 임금과 가격은 완전히 신축적이며, 자, 여기서는 이제 아까 메뉴 코스트라든지 경직적 가격 모형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계약 기간 그런 건 없다라고 일단 가정할 수도 있죠. 그래서 완전히 신축적이고 모든 시장은 청산이 된다. 그래서 원하면 언제든지, 그리고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라는 고전학파적인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각 공급자는 한 가지 상품만 생산하고 여러 상품들을 소비한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조금 이제 단순화했습니다. 공급자는 한 가지 상품만 생산을 하고 여러 가지 상품들을 소비한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이 모형의 가정은 여기 있습니다. 각 공급자는 한 가지 상품을 생산하는데 각 공급자는 자기가 생산하는 상품의 명목 가격을 알고 있지만 전반적인 물가 수준을 알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물건의 명목 가격은 알고 있다. 내가 만든 물건의 가격은 내가 얼마에 파니까, 내가 당연히 납품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장에 파니까 그 물건의 가격을 아는 거죠. 그건 아는데 다른 물건 가격은 다 모른다는 거죠. 다른 물건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올랐는지 내렸는지 그건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물론 이제 가격은 다 변하는데 전반적으로 물가 수준은 모른다라는 것은 오른 게 많았는지 내린 게 많았는지 그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한 물건 찾아가가지고 물어서 알 수는 있죠. 알 수는 있는데 전반적인 이 물가 수준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 가정입니다. 불완전 정보 모형, 여기서 나오죠. 불완전 정보가 어딨냐 그러면 전반적인 물가 수준에 대한 불완전입니다. 당연히 내가 파는 물건 가격은 알고 있죠. 알고 있지만 전반적인 물가 수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현실성이 있는 게 실제적으로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런 게 우리가 물가를 어떻게 아느냐? 경제를 시장 항상 현실 경제 전공학 현실 경제를 관찰하고 있는 전문가들조차도 소위 통계청에서
물가지수를 발표해야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굉장히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오른지 내린지 잘 모릅니다. 물론 뭐 아주 이 극단적인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가 발생했다. 그러면 뭐 대략적으로는 알겠지만 이런 아주 극단적인 예외 경우를 제외한다 그러면 일반적인 물가 변화를 사람들이 알기는 쉽지가 않다. 통계책이 그걸 발표해야지 아 그렇구나 물가가 올랐구나 안 올랐구나 적게 올랐구나 많이 올랐구나 뭐 그런 정도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래서 이제 이 모형을 이 가정하에서 모형을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각 상품의 공급량은 상대 가격에 달려 있다. 각 상품의 공급량은 상대 가격에 달려 있는데 이건 원래 그렇죠. 공급은 가격에 따라 달려 있는데 가격이라는 것은 절대 가격이 아니라 상대 가격입니다. 즉 해당 상품의 명목 가격을 전반적인 물가 순으로 나누어 준 값에 해당하는 거죠. 원칙적으로 공급 곡선 수요곡선할 때 그 가격이라는 것은 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실질 가격이라는 얘기를 하죠. 고전학파적 영역에서 모든 우리가 변수를 지금 쓰고 있는 변수는 다 실질 변수다라는 이야기는 그게 상대 가격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질 가격이라는 것은. 그래서 상대 가격에 달려 있는데 공급자들은 생산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물가 수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대 물가 수준을 사용하죠. 그렇게 되면 P는 상승하였지만 이 P는 불변이라고 가정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P를 모르니까 P가 상승했다 그래도 그냥 P에 대한 기대값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불안전 정보 때문에. 나의 물건과 가격을 알아도 물가 수준의 변화는 모르는 거죠. 저 공급자는 자기가 생산하는 상품의 상대 가격이 상승했다고 생각한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죠. 근데 이 경우에서 만약에 이제 P가 상승했다고 봅시다. P가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이 P가 변화는 모르니까 그거는 모른다는 것은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불변이라고 가정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P가 상승하게 되면 자기가 생산하는 물건의 상대 가격이 상승했다. 자, 이게 이제 더 현실적으로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경우입니다. 자, 내 파는 물건 가격이 올랐다. 사실은 왜 올랐냐 그러면 모든 물건 가격이 다 10% 올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파는 물건 가격이 10% 올랐는데 나는 내가 파는 물건 가격만 10% 오른 걸 아는 거죠. 다른 물건 가격은 올랐는지 내린지 모르니까 내 옛날에 이거 1,000원에 팔았는데 어제까지 1,000원에 팔았는데 오늘은 사람들이 1,100원에 더 사겠다고 하네 라는 거죠. 그러면 10% 가격이 오른 거죠. 근데 왜 사람들이 1,100원에 사냐 그러면 다른 물건 가격도 다 1,100원에 사겠다고 이야기가 나서는 겁니다. 모든 물건 가격이 다 올랐으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는 그건 모르고 내 가격만 10% 올랐구나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생산량을 늘리는 거죠. 그러면 더 많이 팔면 더 이익을 보겠구나. 실제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더 많이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면 다른 생산 비용도 같이 다 오른 거죠. 올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익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손해가 더 생길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만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물건의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생산량을 늘리죠. 많은 생산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P가 이 P를 상회할 때마다 Y는 늘어난다. 그러니까 P가 이 P를 상회할 때마다 일시적으로 물가가 오를 때마다 소득은 늘어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물가가 오르면 사실은 맞게 맞네요. 사실은 P가 안 올랐죠. P가 그러니까 P는 어쨌든 변수인데 이 P가 상승할 때마다 알아는 것은 P가 오른 거죠. P가 오르는데 이 P도 따라가 올라야 되는데 이 P는 안 올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Y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보면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런 식의 총 공급 곡선이 나오게 됩니다. 불완전 정보 모형에서도 그러니까 이 P보다 P가 더 높아지면
이 P보다 P가 더 높아지면 일시적으로 P가 높아진다. 그럴 경우에는 Y가 따라가지고 상승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불안전적 모형에서도 P하고 Y는 이렇게 같이 우상향하는 양의 관계를 가지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P가 이 P보다 클 때만, 벗어날 때만 그렇다. 그래서 앞에서 본 이 경직적 가격 모형에서 도출되었던 단기 총근거 곡선과 동일한 형태의 단기 총근거 곡선이 나오죠. 그래서 2장 초에 이야기했는데 뭐 여기서 이야기하는 어떤 모형을 이야기하더라도 다 여기서 나오는 것은 대부분 다 이런 형태의 단기 총근거이 나온다. 것이고 이게 이제 수평적인 즉 가격이 완전 경직적인 고정되었다라는 초단기적인 공급보다는 훨씬 더 현실성이 있는 그런 공급 곡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공급 곡선은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총 공급에 관한 두 가지 모형은 SR-AS 곡선, 단기 총급공 곡선과 식으로 요약되는 관계를 의미하는데 요런 식으로 의미되죠. 요 식이고 요 식을 그림으로 그린다 그러면 이제는 우상향하는 게 되죠. 물론 이제 이 우상향이 직선일지 곡선일지 그거는 뭐 모릅니다.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우상향하는 형태다. 그렇죠?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장기 총근급 곡선은 뭐 옛날하고 동일하게 이런 수직선이 됩니다. Y는 Y바 수준이고 이렇게 된다. 자, 이게 단기 총근급에 대한 뭐 보다 현실적인 이론 설명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의 기본을 차지하고 있는 시장 수요 공급 곡선 수요 공급 곡선에서 우리가 그래프에 그리는 바와 같이 그래프 그리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균형값들이 움직이는 것과 같이 그렇게 균형값이 빨리 움직이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현실에서. 그래서 그런 원인을 찾아내고 그래서 그런 원인을 모형화한 것이 이런 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시장이 그렇게 빨리 안 움직인다라는 것을 찾아내게 된 계기라는 것이 뭐 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소위 대공황입니다. 대공황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경제학자들은 소위 시장을 그냥 신봉을 했죠. 신봉을 했는데 대공황을 한번 겪고 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네 라는 거죠. 그러면 뭔가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원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찾아낸 것이 이제 이런 원인들입니다. 그런 원인 때문에 이런 식의 공급 곡선을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자, 이게 단기 총공급. 그리고 뭐 여기서 이제 굳이 이야기한다 그러면 의미는 여기서 이 점의 의미는 P가 2P. 그 이야기는 소위 경직성이 없는 경우죠. 시간이 충분히 흘렀든지 아니면 정보가 충분했든지 경직성이 없는 경우. 그렇다 그러면 이때는 장단기가 동시에 균형되어 있는 겁니다. 장기 총공급도 여기 있고 장기 총공급도 여기 단기 총공급 곡선이 장기 총공급 곡선하고 교차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장단기 균형이 다 이루어진 경제에서 가장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P가 더 높은 상태다. P가 더 높은 상태다. 그러면 그때는 소위 초과 공급이 발생하죠. 이상적인 상태보다는 Y가 더 많아지던 초과 공급이 발생하고 그리고 그 반대로 P가 이것보다 더 낮은 순간이라 그러면 소위 굳이 이야기하면 과소 공급이 발생하죠. 균형에 비해서 균형 공급 Y바보다는 더 적은 양의 공급이 발생하는 이런 경우죠. 그리고 물론 이럴 때를 우리가 불황이라 그러고 이럴 때를 호황 또는 경기 과열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현재 코로나 때문에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이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비교 정태 분석을 이제 한번 더 해봅시다. 그러니까 뭐 앞에서 했던 비교 정태 분석, 뭐 정책 변화 아니면 그 외 충격 변화 아니면 뭐 코로나 사태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떤 경제적인 충격이 발생했을 경우 이 균형이 어떻게 바뀌는지. 자, 왜 다시 하냐 그러면 총공급, 단기 총공급이 옛날하고 다른 그림이 됐죠.
그래서 새로운 그림을 가지고 비교 전태 분석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유리한 총수요 충격이 발생했다. 유리한 총수요 충격은 어떤 경우냐 하면 정책으로 이야기하면 정부 지출이 늘었거나 아니면 세금이 줄었거나 아니면 통화량이 늘었거나 그런 거죠. 아니면 그 외에 총수요가 늘게 된 충격들. 뭐 소비 심리가 좋아졌거나 사람들이 미래가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소비를 늘렸다. 아니면 뭐 기업들이 미래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늘렸다. 아니면 이제 개방 경제까지 갔으니까 우리가 순수출이 늘어난 것도 유리한 총수요 충격입니다. 순수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외국의 경제가 좋아졌다. 외국의 경제가 회복됐다 그러면 우리나라 물건에 대한 수출이 더 늘어나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 다 유리한 총수요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총수요 곡선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 더하기 nx라는 식이 있죠. 그 식에서 그 오른쪽 값이 y를 늘리는 모든 변화가 바로 이 총수요 충격입니다. 이 총수요 충격으로 생산량은 자연율을 상회하고 P는 사람들이 예상했던 수준보다 높아졌다. 뭐 그런 경우를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그림으로 이야기하면 이 총수요 곡선 원래 요점은 장단기 균형이죠. 시작점. 모든 것이 균형되어 있고 균형되어 있다는 말은 더 이상 여기에서 이탈하려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여기에 계속 머물고 있는데 여기에서 소위 말해서 유리한 총수요 충격이 발생했다. 그 이야기는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라는 거죠. 아까 말한 그런 요인에 따라서 정책이든 아니면 소비, 투자, 순수출 어떤 그것들을 늘리는 요인이 발생했으면 총수요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긴급 기초소득인가 무슨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한 가구당 4인 가구당 100만원씩을 더 늘었다. 그런 것도 당연히 이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거는 이 그림하고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은 균형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한 건데 지금은 균형이 여기가 아니고 지금 이 끝에 있었죠. 이 왼쪽 끝에 있기 때문에 이 균형 수준을 오른쪽으로 좀 갖다 놓기 위해서 총수요를 옮긴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긴급 자금 공급 인셈이죠. 그런 것들도 어쨌든 총수요는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유리한 총수요 충격입니다. 자, 어쨌든 균형에서 만약에 유리한 총수요 충격이 발생하면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그렇게 되면 당장 현재 점은 어디냐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위치하는 점은 이 그림에서 항상 총수요와 단기 총수요 곡선이 교차점입니다. 이 선은 사실은 경제가 현재 위치하는 점을 결정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이 점에 있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이 점은 우연히 이 점에 있게 되면 좋아지지만 그리고 물론 이제 시간이 충분히 흐르고 경제성이랄까 정보 문제가 해결되면 이 점으로 가겠지만 항상 경제가 있는 점은 이 점이라는 거죠. 요거하고 요거의 교차점. 요거하고 요거의 교차점에서 여기 있는 거지. 이건 관계없습니다. 요거 두 개 교차랄까 우연히 여기 있기 때문에 장단기 균형입니다. 그 다음에 총수요가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새로운 균형은 그 이야기는 총수요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이동하겠죠. 이동했다 그러면 경제라는 것은 이 점을 따라가지고 이 선을 따라가 이렇게 쭉 이동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까지 갔다 그러면 이까지 이동했다. 그런 거죠. 그게 경제 이동이죠. 유리한 충격이 발생하면 그 이야기는 소득도 늘어나고 물가도 오르면서 이런 점까지 가게 된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여기서 자연적으로 이제 균형으로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EP는 상승하고 SRAS는 좌측으로 이동한다.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그러면 현재 단기 균형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이 경제가 계속 있을 것이냐가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 도달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자연적으로 어떤 압력이 생기냐고 하면 P가 EP보다 그러니까 자, 이 점에서는 이 P1이 P1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단기가 균형입니다. 현재점. 그러니까 변화 이전의 점을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P1이 P1이기 때문에
이 식을 본다 그러면 이거하고 이게 같아지고 캔슬아웃 되고 남는 것은 y는 y바입니다. 그래서 이 점이 장단기 균형인데, 총수요가 이렇게 늘어나고 난 뒤에도 EP1은 여전히, EP2는 여전히 P1이 됩니다. 그러니까 총수요가 이렇게 늘어나고 난 뒤에도 요 EP, 그때는 이제 늘어난 이후의 시점은 우리가 이 시점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EP2도, EP2죠. EP2도 P2가 아니라 여전히 P1이죠. 변하지 않는다. 여기 있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이것도 여전히 P1의 값이 그대로입니다. P1의 값이 그대로고. 그렇게 되면 이 P2가 P1보다 더 크죠. P2가 P1보다 더 크기 때문에 Y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Y2로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Y가 늘어나는 것이고,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그 P2가 더 크기 때문에 이 P1이 지금 현재 EP2가 P2보다 더 작기 때문에 물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죠. 물가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가 EP가 상승한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 점에서는 그 EP2가 P1 수준인데, 그러니까 이전에 비해 가지고 변하지 않았는데, 그게 이제 계약 때문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몰랐는지, 어쨌든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이 수준이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계약 재갱신할 때 가격을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이제 변화를 알게 되는 거죠. 통계청에서 이제 발표를 했다. 그러면 물가가 올랐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알게 되면 이제는 EP2가 점점 올라가죠. 올라가서 P2까지 올라간다 라는 건데, 그게 점점 올라간다는 것은 여기서 이 SRAS 커브가 EP2가 올라가는 것은 올라감에 따라서 점점 이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한다. 오른쪽으로. 이 선이 오른쪽으로 종종 이동해서 점점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이 교차점까지 올라간다 라는 이야기는, 이 교차점에서는 소위 EP2가 P2가 되는 점이죠. EP2가 P2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는 EP2가 P2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의 괴리가 없죠. 괴리가 없기 때문에 Y는 Y바가 되죠. Y는 Y바. 그 이야기는 요점에서는, 그래서 요점에서의 단기 균형점이 Y바점입니다. Y바. Y바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변하지가 않습니다. 즉, 시간의 흘러감에 따라서 EP는 상승해서 P1에서 P2로 상승하죠. 상승하면서 이 SRAS가 좌측으로 이동하고, 그래서 생산량은 Y바 수준인 자연율로 되돌아가죠. 그래서 이까지 갔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이동할 어떤 동의는 없게 되죠. 자, 그래서 다시 요약하면 유리한 총수요 충격으로 경제가 이렇게 갔다가 여기에서 그 다음에 가격, 물가 수준의 괴리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조정되면서 점점 요점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한다. 유리한 총수요 충격은 AD 커브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고, 이동하면서 이 선상을 따라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물가 수준이 조정돼서 변화를 반영하면서 단기 총각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이 새로운 단기 균형이 이 점을 따라서 이점까지 이동한다 라는 것이 전체 유리한 총수요 충격이 한번 발생했는 경우에 경제가 변해가는 전체 과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죠. 자, 이게 전체 변화 과정입니다. 여기까지 갔다. 자, 단기 이상까지가 이제 단기 총공급에 대한 설명입니다. 질문? 이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 장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죠. 단기 총공급에 대한 설명, 앞에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부분이 소위 필립스 곡선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원론 거시에서 소위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상충 관계라는 용어로 아마 필립스 곡선에 대한 내용을 다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 그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좀 차이가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이제 정치한 모형으로, 그러니까 수식을 통해 가지고 그런 형태가 도출되는 과정까지도 같이 설명하면서 이걸 설명하는 그런 조금 수준이 높아졌다라는 건데 내용은 동일합니다. 자, 필립스 곡선. 사실은 필립스 곡선은 뭐 어떤 이론적으로 도출되는 관계는 아닙니다. 관계는 아니고 필립스가 1950년, 60년대에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런 관계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필립스 곡선이라고 하죠. 필립스 곡선에서는 파이가 다음에 의존한다. 파이라는 것은 거식약에서 파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인플레이션 레이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P의 증가율, 물가의 증가율이다. 물가하고 파이는 다릅니다. 물가를 증가율로 만들면 그게 인플레이션 레이트라고 합니다. 자, 필립스 곡선은 파이가 다음에 의존한다 라고 모델링 되어 있는 겁니다. 파이가 다음에. 즉 물가는 다음 여러 변수들에 의존한다. 물가는 첫 번째 기대 인플레이션. 물가는 이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다음 세 가지에 의존하는데 첫 번째는 기대 인플레이션. 당연하겠죠? 기대 인플레이션. 자, 왜 기대 인플레이션이냐? 임금의 결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임단협을 1년에 한 번씩 하죠. 노조와 그 사용자 간의 임금 결정을 위해서 대타협을 1년에 한 번씩 하게 됩니다. 할 때 첫 번째 이야기한 것이 이제 노조 또는 뭐 노동자 단체에서 다 매년 이제 가이드라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작년에 물가가 얼마 올랐으니까 임금을 최소한 어느 정도 올려달라 라는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사실은 적응적 기대의 논리인데 어쨌든 물가가 얼마 오르니까 이 정도 올려달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고전학파적 영역입니다. 우리가 모든 변수는 실질 변수를 쓴다는 이야기죠. 임금이라는 것은 물론 임단협에 올라오는 임금은 명목 변수인데 실질 변수로 고정을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이죠. 그러니까 최소 구매력은 보장해준다 라는 것이 기본이죠. 물가만큼은 올려주는 것은 그건 당연히 아주 그 특이한 상황 아니라 그러면 당연히 해준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가에 따라서 임금을, 그 이야기는 물가가 오르게 되면 아니면 오를 만큼은 임금을 올려줘야 된다. 그거는 임금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이 물건 가격을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죠. 모든 가격의 원리에서 최소한 실질 가격은 유지하도록 한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룰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파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오르면 이건 당연히 따라 이건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경기순환적 실업. 자연률을 벗어난 실업이다. 경기순환적 실업도 파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거는 이제 뭐 실업이라기보다는 그냥 경기 자체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경기가 나쁘면 물건이 안 팔리니까 모든 물건 가격이 떨어지죠. 수요가 주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경기가 좋으면 물건이 마구 팔리고 서로 살라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물건 가격이 오르죠. 그러니까 경기에 따라 가지고 물건 가격이 변할 것이다 라는 것은 상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경기를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경기를 보는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제일 쉬운 지표로서 이걸 보는 거죠. 경기 순환적인 실업. 파이하고 U하고 U바의 차이로 경기를 보는 거죠. 사실은 그것보다는 뭐 Y나 아니면 경제 성장률이나 그런 걸로 보면 더 좋겠지만 경제 성장률이라는 지표라는 것은 굉장히 시차가 깁니다. 집계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굉장히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다는 말은 그만큼 확정치가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잠정치는 좀 그래도 몇 달 만에 나오지만 확정치가 나오는 것은 1년 반 있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수를 쓰기에는 실용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쉽게 경기에 대해서 쉽게 쓸 수 있는 것이 실업입니다. 실업이 많으면 결국은 경기 변동을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는 실업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높아졌다 그러면 그거는 어느 수준보다 높아졌다 그러면 경기가 나빠졌다. 그래서 그거는 이 파이에 결정하는 중요한 이 변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요인이 이거고, 세 번째 요인으로는 우리가 공급 충격을 듭니다. 공급 충격. 그 외에 공급적인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 공급 충격은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물가를 상승시키는 공급 충격. 이제 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봐가지고 그런 일이 많이 생겼고 세계 경제, 많은 나라의 경제에 굉장한 큰 교란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이게 당당하게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 선수가 우리가 유가라고 이야기하죠. 유가. 지금은 완전히 정반대 상황인데 이게 공급 충격이 부정적인 공급 충격, 즉 파이를 올리는 부정적인 어쨌든 이거 세 개에 따라서 파이가 의존한다 라고 하면 그 이야기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로 구성되는 식으로 적어봅시다. 그럼 식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파이.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소위 첫 번째 기대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경기적 요인. 경기적 요인은 U하고 UN의 차이, 자연 실업률과 실업률의 차이. 이게 양수라 그러면 경기가 나빠졌다는 이야기죠. U가 UN보다 높아졌다. 그러면 경기가 나빠졌다. 반대로 U가 UN보다 적다. 라면 경기가 호황이다. 뭐 과열이다. 아주 좋은 상태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경기적 요인인데 이 값은 사실은 이 값하고는 반대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었습니다. 이 값이 커지면 사실은 이 값이 커진다는 것은 실업률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그건 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붙인 겁니다. 그거는 고용 문제뿐만 아니라 이 값이 커진다는 것은 실업이 많다. 그 얘기는 경기가 나빠졌다는 것은 물건도 안 팔리는 겁니다. 물건도 안 팔리면 물건 가격도 떨이로 파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파이하고 이런 마이너스 관계죠. 이 마이너스 붙였죠. 마지막에 이제 공급 충격을 넣습니다. 근데 이 공급 충격은 모델링을 하기에 따라 다른데 파이에 대한 변수로 그냥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서 V라는 이제 V가 아니라 사실은 이건 누라고 해놨죠. 그리스어로 누. 그러니까 이게 쓸 때는 이 V하고 또 이렇게 쓰진 않습니다. 이게 지금 누인데 이 누라는 공급 충격은 파이하고 1대1이죠. 그러니까 누가 늘어나면 파이가 늘어납니다. 물가를 올리는 공급 충격인 겁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 선수가 유가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몇 번 경험했는 것이 1973년에 1차 석유파동을 겪었고 1979년에 2차 석유파동을 겪었고 그 다음에 2003년인가 4년 그때 유가가 거의 뭐 110달러, 120달러를 넘는 그런 엄청난 충격을 또 한번 겪었습니다. 그런 것이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이 충격이었죠. 그래서 이게 당당한 이런 공급 충격입니다. 공급 충격. 근데 이제 공급 충격은 사실은 그런 것보다 원자재 가격. 그래서 총칭하게 되면 그게 원자재 가격이죠. 원자재 가격인데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그 아닌 기술적인 충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술 혁신 같은 거라면 기술 혁신이라는 공급 충격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것은 누가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물가를 낮추는 거죠. 기술 혁신이라는 것은 같은 물건을 더 싸게 만드는 겁니다. 아니면 똑같은 가격으로 더 좋은 물건 만드는 거죠. 똑같은 가격으로 똑같은 비용으로 더 좋은 물건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과거의 그 물건 가격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기술 혁신이라는 것은 파이를 낮추는 방향의 공급 충격이죠. 그런 것도 공급 충격입니다. 파이를 낮추는 것도.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이 파이를 낮추는 이 누가 마이너스의 공급 충격이 됩니다. 석유파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석유파동도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석유파동의 정반대 상태가 발생해가지고 지금 골치 아픈데 그래서 이제
원인에 대해서 다양합니다. 1차, 2차 석유 파동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오펙의 소위 말해서 그 담합, 소위 카르텔의 제일 나쁜 결과죠. 오펙의 담합에 의해 가지고 소위 카르텔을 형성해 가지고 공급량을 줄임으로써 가격 탄력성이 굉장히 낮은 이 원유, 그러니까 이 생필품의 가격을 급등시킨, 그래서 공급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보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게 이제 두 번의 석유파동, 70년대 석유파동인 것이고, 그러나 이제 2002년, 3년 같은 경우에 유가가 100달러, 배럴당 100달러 이상 넘었을 때는 이제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베이징 올림픽이 계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00 몇 년인지 정확하게 연도가 기억 안 나는데, 베이징 올림픽이 가장 원인이었다. 그러니까 베이징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 중국이 전 국토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정도의 소위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뭐 경기장 건설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인프라 개비, 그러니까 새로 도로도 뚫고 새로 뭔가 멋있는 건물도 짓고, 또한 베이징이라는 도시 하나뿐만 아니라 뭐 여러 다른 도시도 같이 이제 그런 걸 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소위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한 단계 이제 품격을 높이는 계기, 그리고 품격이 높아졌다는 것을 대외에 과시하는 계기를 삼겠다라는 차원에서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중국같이 큰 나라가 그런 식으로 한꺼번에 투자를 하고 건설을 일으키니까 유가 공급이 딸릴 정도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설을 하려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많은 기름이 사용됩니다. 중장비를 돌리려고 그러면 많은 기름이 쓰여지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뭐 그래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게 얼마나 많으냐 그러면 세계적으로 기름 공급 자체가 이제 급할 정도로, 딸릴 정도로 중국이 기름을 많이 썼다. 그래서 수요 부분 때문에 그때는 유가가 그렇게 오른 겁니다. 100달러가 넘었던 그때는 수요 때문에 그렇게 올랐다. 그래서 그런 유가 변동이라는 것은 공급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수요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다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죠. 자,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 와중에 두 개가 겹쳐버렸죠. 코로나 사태는 유가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베이징 올림픽의 정반대 사유죠. 수요가 주는 겁니다. 수요가 주는 요인 때문에 유가가 폭락하는 거죠. 그게 하나고, 그 다음에 이 와중에 오펙국과 산유국 간의 분쟁 때문에 공급마저도 잠시 늘어났죠. 그래서 수요가 주는데 공급까지도 더 늘어나 가지고 그냥 유가가 뭐 마이너스까지 가는 그런 이상한 상태가 발생한 겁니다. 이상한 상태. 그리고 지금 그게 한동안 회복되기는 힘들 걸로 보입니다. 뭐 산유국들이 옛날 수준으로 뭐 그 공급량을 줄인다고 해가지고 될 사정이 아니죠. 그래 봐야 옛날 수준이라면 될지 몰라도 지금은 그 옛날 수준에 비해서 수요가 10% 20% 더 줄었습니다. 제일 기름 수요가 많이 줄은 것은 항공산업이죠. 전 세계 비행기가 다 지금 활주로에 있습니다. 공항에 있습니다. 안 뜨는 거죠.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국경을 다 단절하고 있으니까 비행기가 안 뜨니까, 뭐 물론 이제 버스도 국경을 가는 버스도 안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름이 안 쓰죠. 기름에 대한 수요가 확 줄은 거죠. 그래서 이제 폭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유가의 충격이라는 것은 올리는 충격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뜨리는 충격도 있죠. 뭐 그런 것들이 다 공급 충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급 사이드에서. 그러니까 공급 사이드에서의 충격, 그죠? 자, 필립스 곡스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만들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딱 생각을 해보니까 이 파이의 인플레이션 레이트에 대한 관계인데, 그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경기 순환적인 요인, 공급 충격, 그래서 그거 세 개를 합쳐가지고 이런 관계가 될 것이다 라고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 상상을 해서 만든 관계입니다. 관계인데, 이런 관계다. 거기서 이제 공급 충격이라고 우리가 전혀 처음으로 새로 등장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이 공급 충격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더 해봤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서 이 관계는 생각에서 나온 거지만 사실은 이 관계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적인 수학식, 그러니까 경제적인 관계에서 도출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가 이제 그런 걸 의미합니다. 이 식이 우리가 봤던 이 SRAS로부터 도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단기 총근법, 그러니까 이 장 앞부분 조금 전까지 배웠던 단기 총근법 곡선에서 필립스 곡선을 유도하는 거죠. 앞에서 본 요 앞 슬라이드의 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단기 총근법식은 이거죠. y는 y바에다가 그다음 p하고 EP 차 조정 부분이죠. 요게 단기 총근법 곡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필립스 곡선을 유도하려고 그러면 이 식을 우리가 다시 정리해 가지고 쓰면, 그러니까 필립스 곡선은 인플레이션 레이트에 대한 식이죠. 그래서 P의 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P의 식으로 다시 정리하려고 그러면 P는 P 빼기 2가 되겠으니까 여기다가 양변에다 알파로 나누는 거죠. 알파로 나누면 이거는 Y는 Y바가 있으니까 Y 빼기 Y바는 요 식이 될 것이고, 알파로 나누면 결국 알파분의 1 Y 빼기 Y바죠. 그게 이쪽에 있던 거고, 여기다가 P는 2P니까 이 P 빼기 2P니까 이 P를 양변에다 빼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P는 2P 더하기 알파분의 1 Y 빼기 Y바다. 이 식을 이렇게 쓰면 아마 필립스 곡선의 대강 한 절반 정도는 같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물가 수준이고 이게 기대 물가 수준. 필립스 곡선을 구성하는 첫 번째가 기대 인플레이션 레이트고, 두 번째가 경기적인 요인이었죠. 거기는 실험률이었지만 이거는 Y하고 Y바로서 봤다. 그러면 이게 경기적인 요인입니다. 경기 변동 요인이죠. 그러면 두 항은 대강 나타나구나 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정확한 관계는 아닙니다. 필립스 곡선은 인플레이션 레이트 이야기고, 이거는 물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 가지고 그 전에 어쨌든 그래서 이 두 항 기대, 그 다음에 여기서 경기적인 요인,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 공급 충격이죠. 공급 충격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공급 충격을, 여기 빠져있는 공급 충격을 추가하자라고 해서 여기다 이렇게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난데없이 그냥 집어넣으면 되느냐, 수식을 도출하는데. 근데 이게 여기 보면 2식에 비해서 3식은 난데없이 여기다 이걸 더했다라고 해서 비약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계량경제학을 배웠다 그러면 계량경제학에서 추정하는 식이 대부분 이런 됩니다. 이거는 오차항입니다. 오차항. 충격이라는 것은 대부분 오차항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관계에서 벗어난 새로운 일시적인 뭔가 변화죠. 그게 충격입니다. 그래서 통계학적으로 본다 그러면 대부분 그게 오차항이 되죠. 오차항이 되고, 오차항의 예상 밖의 오차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경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우리가 모형화를 통해 가지고 소위 수식을 도출해냅니다. 수학적으로도 아니면 통계학적으로도.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걸 집어넣는데, 보통 그런 우리 계량경제학에서 추정하는 식 자체는 이 본질적인 식에다가 더하기 오차항으로 이런 걸 집어넣습니다. 교란항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오차항.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관례적으로 집어넣는 항이다. 그래서 일반 처음에 여기 집어넣을 때는 이거는 그냥 통계학적인 그런 통계적인 식을 만들기 위해서 집어넣는 관례적인 항으로 볼 수가 있지만, 사실은 그 항의 의미를 본다 그러면 그 항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공급의 충격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누를 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P의 관계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레이트의 관계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전기의 물가 수준을 빼줍니다. 그래서 P에서 P-1이라는 전기의 물가죠. 그 전기의 물가. 그 다음에 이걸 빼줬으니까 왼쪽 변에 빼줬으니까 오른쪽 변에도 빼줘야 되죠. 그래서 오른쪽 변에도 동일하게 빼줬습니다. 나머지 요항은 동일하게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P에다가 전기의 물가를 뺐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항을 다시 우리가 이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약간의 가정이랄까, 약간의 이제 이 수학적인 개념이 이해가 필요한데,
수학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 P라는 것을 이 로그 P로 생각하면 됩니다. CPI가 아니라 로그 CPI. 로그 CPI. 그럼 왜 갑자기 P를 쓰지 않고 로그를 쓰느냐? 이 데이터의 속성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제 성장, GDP나 물가나 뭐 이런 변수, 소비나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성장하는데 성장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고정성장의 모형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쭉 이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오르는 형태가 됩니다. Y는 X제곱 커브와 같은 형태가 되죠. 근데 그걸 이제 선형화 시켰다는 것이 로그를 취하게 되면 이런 플랫한 선이 됩니다. 직선 형태가. 분석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 다음에 다루기 쉽게 하기 위해서 보통 그런 식으로 선형화를 해가지고 문제를 다룹니다. 문제를 다루는데 근데 이제 더 재밌는 것은 로그 디퍼런스는 증가율입니다. 로그 디퍼런스. 그러니까 양 변수를 로그를 취해가지고 전기하고 이번기의 로그를 취한 뒤에 둘 다 로그를 취한 뒤에 이번기각과 전기각의 차이라는 것은 사실은 증가율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 P라는 것은 이 파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 레이트인데 P, 진짜 로그 P가 아니라 그냥 P에 대한 값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물가의, 소위 소비자 물가 지수의 증가율이죠. 증가율이라는 것은 원래 이번 기값에다가 전기값을 뺀 뒤에 그 다음에 전기값으로 나눈 겁니다. 나눈 게 증가율이죠. 그게 증가율인데 그 증가율 자체가 사실은 로그 P에다가 이번 기의 로그 값에다가 전기 로그 값을 뺀 것하고 같아집니다. 물론 숫자로 봐가 정확하게 같지는 않는데 이 폭을 굉장히 좁히면 결국은 다 같아집니다. 같아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그 이야기는 이 P가 로그 P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래부터 쓰고 있을 때 로그 P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차분이 그냥 증가율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됩니다. 자, 식이 이렇게 됐고 그러면 이제 대강 다 됐습니다. 대강 다 됐는데 앞에하고 차이는 요거는 앞에하고 똑같고 요것도 앞식하고 똑같고 단지 차이는 요 부분이죠. 앞에서 본 그 필립스 커브에서는 이게 실업률로 나타냈죠. 그래서 경제 성장률과 실업률의 변환 관계만 보면 됩니다. 그거는 여기다가 이 식을 집어넣습니다. 쭉 유도되다가 이거는 이제 다른 식입니다. 또 다른 식을 하나 집어넣었어요. 이 식은 뭐냐? Y하고 Y바의 차고 U하고 UN의 차. 이거 두 개는 음의 관계다. 라는 걸 나타내는 식입니다. 요 앞에 붙어 있는 요 값들은 그냥 개수입니다. 개수라서 두 식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쓴 값이지 뭐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관계는 Y바에서 벗어난 부분하고 UN에서 벗어나는 거 두 개의 괴리는 음의 관계다. 라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소위 오쿤의 룰이죠. 오쿤의 룰을 이야기합니다. 오쿤의 룰. 오쿤의 룰이라는 것은 실업률하고 경제성장률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자연률에서 벗어난 수. 그게 오쿤의 룰이죠. 그거의 음의 관계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쿤의 법칙을 여기다 이렇게 수식으로 이렇게 적은 겁니다. 수식으로 적으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요거는 물론 이제 앞에 식하고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고 그러면 이걸 이 오쿤의 룰을 요 5번식에다 대입한다 하면 요 부분이 요걸로 대시될 테니까 이 5번식은 이렇게 되죠. 5번식의 요 부분 해결 안 된 부분이 우리가 딱 원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기대 인플레이션 레이트에다가 자연 실업률을 벗어난 수준의 실업률 그 다음에 공급 충격 이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식이 이렇게 도출됩니다. 그래서 단기 총근거 곡선에서 이 필립스 곡선이 이렇게 유도됐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 유도된 필립스 곡선과 단기 총근거 곡선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이게 유도가 됐는데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먼저 단기 총근거 곡선은 생산량은 기대하지 못한 물가 수준 변동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P가 이 P에서 벗어날 때마다 이게 P가 마음대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P가 안 움직여서 그런 거죠.
P에 따라서 이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게 경직적인 어떤 원인, 정보의 부족 때문에 이 P가 안 움직인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Y가 변하는 거죠. 즉 기대하지 못한 물가 수준의 변동에 따라서 기대하지 못한, 그러니까 기대 못했다는 것은 이게 안 움직이고 기대 못했기 때문에 이 P가 못 움직이겠죠. 그것 때문에 이 Y가 변하는 것이고, 필립스 곡선은 기대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율의 변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은 기대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율의 변동에 따라 달라진다. 자, 결국은 Y 아니면 경제 아니면 경기를 변동시키는 요인이 어디냐는 거죠. 물가 부분을 봤을 때 이거는 물가, 기대 못한 물가 수준이고 이거는 기대 못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다. 이것도 결국은 실물하고 이 물가하고는 관계가 이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거하고의 관계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뭔가 하면 실업률이 왜 높아지느냐? 기대 못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높아지는 거죠. 이게 같아진다 그러면 파이하고 이게 파이가 이 파이가 이거하고 항상 같다. 신축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U는 항상 유연이 됩니다. V는 충격이기 때문에 평상시는 0입니다. 평상시는 0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기술 진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낮추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뭐 유가 상승 같은 경우에는 뭐 실업률을 높이는 요인으로는 작용을 하겠죠. 그런데 그거는 별 수 없어요. 그거는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비용을 지불하고 그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것은 진짜 뭐 불가피한 충격이 아닌데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경기를 망가뜨리지 않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파이,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사실은 정책 영역입니다. 정책. 통화당국이 정책으로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인데 이게 잘못해가지고 실업률이 유연보다 높아질 수 있다. 정책을 잘못한다 또는 사람들이 뭐 그것도 넓게가 정책의 범주 내지만 사람들이 이 파이가 제대로 안 된다. 뭐 원인 자체가 뭐 경직적이기 때문에 또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뭐 이걸 들든 저걸 들든 마찬가지죠. 어쨌든 이거하고 이게 관계가 이렇게 하자. 뭐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관계고 여기서 지금 비교해 보려는 이 두 문장에서 비교해야 되는 요지는 뭐냐 그러면 실물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물가냐 인플레이션 레이트냐입니다. 이 식은 그냥 물가 수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물가 수준이고 밑에 필립스 곡선은 물가 수준의 변화율인 인플레이션 레이트로 보는 겁니다. 어느 것이 더 본질적으로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냐 하는 이야기죠. 그게 이제 제일 큰 차이입니다. 제일 큰 차이인데 결론적으로만 이야기하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우리가 물가 수준에 대해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뭐 종종 이야기하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가 수준이 얼마인지는 알 수도 없어요. 물건 하나의 가격에 대해 가지고는 유가가 높고 낮고 아니면 뭐 어떤 가격이 너무 높다, 밥값이 비싸다, 싸다 뭐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물가가 높다, 물가가 낮다 물가의 기준이 없죠. 없으니까 항상 기준이 5년마다 바뀝니다. 5년마다 기준 연도가 100으로 바꾸는 거죠. 물가 변화에 따라 가지고 뭐 경제학에서는 지금 여기서 계속 이야기할 때는 물가를 쓴 이유는 뭐 교육적으로 설명하기 편하기 때문에 물가를 쓴 겁니다. 정작 사람들을 보는 것은 물가가 아니라 물가의 변화율을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 레이트입니다. 물가의 변화율. 통화당국에서도 정책을 할 때 항상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어느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 어느 수준을 벗어나면 그때는 뭐 뭔가 책임을 져야 된다. 라는 게 이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수준이 아니라 물가 수준의 증가율, 변화율인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필요한 그리고 관심을 가지는 변수다. 정책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필립스 곡선은 바로 이제 그 관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관계가 되죠.
자, 그러면 그 인플레이션 레이트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은 어떻게 기대를 하느냐. 그것이 기대 자체가 이제, 이 신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화에 신축적으로 반응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더라. 그러니까 경기 변동이 발생하기도 하고, 여러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면 이제 그 기대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 가지고, 가장 쉬운 기대의 방법은 이겁니다. 적응적 기대. 적응적 기대가 이제 가장 기대하는 제일 가장 쉬운 간단한 기대의 뭐랄까 방법 테크닉입니다. 즉 이 적응적 기대라는 것은 사람들은 최근에 관찰된 인플레이션을 토대로 장래 인플레이션을 예상한다 라고 가정하는 접근 방법입니다. 즉 EP는 얼마냐, 그러니까 올해 물가 수준이 얼마냐, 그러면 올해 물가, 올해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얼마일 것이냐 라는 질문을 한다 그러면, 올해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언제 알 수 있냐 그러면 내년 1월 말 정도는 돼야 알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것은 내년 1월 말 정도, 빨라야 1월 말 아니면 2월 초에 발표합니다. 물가가 그래도 가장 빠르게 빨리 반응하는, 신속하게 찍게 되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늦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사실은 이제 매달 물가를 지켜야 하는데, 그 물가라는 것이 월 평균이 아니라 월 초중입니다. 매달 10일 전후입니다. 그래서 내년 물가를 1월 말이나 2월 초에 알 수 있다 그래도 올해 물가를, 그거는 12월 달 같은 경우는 12월 한 10일 이후의 물가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거마저도 그 뒤에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기대 인플레이션 올해 물가는 얼마냐? 그러면 알 수 있는 건 내년 뒤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답을 못한다? 그러면 그때는 흔히 어떻게 답을 하느냐? 많은 사람이 쉽게 답하는 것은 작년에 물가가 얼마였냐는 거죠. 지금 available한 가장 최근 데이터를 이야기해라 라는 겁니다. 확보 가능한 가장 최근 데이터가 얼마냐? 그거는 연간 데이터를 이야기하면 작년 데이터는 있죠. 그럼 작년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뭐냐? 작년에 2%였다? 그러면 그냥 그걸로 하자. 생뚱맞게 10년 전 물가가 얼마냐? 그거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10년 동안은 변화가 엄청나게 많았을 테니까. 그런 것이 적응적 기대다. 적응적 기대라는 것은,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난해 실제 인플레이션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으로 적는다 그러면 이 파이, 그러니까 이번기의 파이, 연기의 파이죠. 연기의 파이는 파이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전기의 파이,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쓴다. 는 것이 적응적 기대의 식입니다. 자, 이걸 집어넣으면,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왜 이런 적응적 기대를 가장 흔하게 한다고 하느냐라고 하면, 아까 이야기했죠. 임단협을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쓰는 것이 이 방법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원래 임금 협상을 할 때, 자, 첫 번째 듣는 것을 항상 작년에 물가가 얼마 올랐기 때문에, 작년에 3% 올랐으니까 일단 3%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죠. 우리가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생산성이 올랐으니까 올란 부분은 이만큼 더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이만큼 더 줘야 되고, 쭉쭉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물가라는 거죠. 실질 소득 확보를 해달라 라고 했을 때, 진짜 임단협에서 사실은 이야기할 것이 올해 물가가 얼마 오를 거기 때문에 얼마를 해달라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올해 물가가 3% 오를 거기 때문에 실질 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최소한 3%는 올려야 된다. 그런데 올해 물가를 모르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작년 물가가 얼마 올랐으니까 일단 원래 그만큼 올려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흔한 가장 적응적 기대의 반응입니다. 적응적 기대.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럼 이걸 필립스 커브에 집어넣으면 필립스 커브는 요 부분이 이제 이렇게 바뀌죠. 자,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바뀌고 나면 문제가 인플레이션의 관성입니다. 인플레이션의 관성인데, 이렇게 식을 바꾸고 나면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관성적이 되더라. 이 시기에서 필립스 곡스는 인플레이션이 관성적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관성적이라는 것은 한 번 시작하면 그 계속 따라하는 겁니다. 계속 따라하는 그런 패턴을 보인다.
공급 충격이나 경기 수단적 실업이 없다면 인플레이션은 현재 수준을 영원히 유지할 것이다. 즉 경기적인 변동이 없다. 그게 여기는 유엔하고 유가 같다. 그러면 여기 0이고 뭐 특별한 충격이 없다. 그러면 파이는 항상 전기의 파입니다. 전기파이죠. 물가가 한번 3% 됐다 그러면 계속 10년에 20년이고 3%라는 거죠. 물가 상승률이. 반대로 갑자기 어떤 이유로 물가 상승률이 10%가 됐다. 그러면 항상 또 10년에 20년으로 계속 물가 상승률은 10%가 된다. 라는 이야기죠. 즉 인플레이션은 현재 수준을 영원히 유지하게 된다. 그래서 관성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오르면 이거는 잡기가 힘든 겁니다. 가만히 놔둬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오른다 그러면 다시 원위치로 가만히 놔둔다고 해가지고 옛날 원위치로 안 가기 때문에 뭐 통화 긴축이라는 극단적인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제일 대표적인 예가 소위 폴 보커 샥이라고 하는 70년대 말 미국에서 엄청난 경기 침체를 감수하면서 통화 공급을 줄인 겁니다. 그래서 10%가 넘던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이제 정상적인 수준 3%로 낮췄죠. 몇 년에 걸쳤지만. 자,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은 관성적이다. 과거 인플레이션이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또한 사람들이 설정하는 임금과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매년 계속 물가는 오릅니다. 똑같이 오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매년 오르는 것이 좋으냐, 매년 10%씩 오르는 것이 좋으냐, 월급이 10% 올랐다 좋다 라고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내가 사는 물건 가격도 다 똑같이 10% 오르는 거죠. 실질적으로 소득은 관계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어떤 스킨이 더 좋을 것이냐.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쭉 보니까 그런 식으로 매년 명목값만 오르는 것은 굉장히 비용이 많더라. 소위 말해서 메뉴 코스트입니다. 메뉴 코스트. 매년 그렇게 많이 오르는 것을 가격 조정 다 하려고 그러면 경제 전체적으로 모든 경제 주체들이 굉장히 큰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경제 성장, 장기적인 성장세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보는 거죠. 보통은 이제 경제 성장률 더하기 한 1%, 1, 2% 정도가 가장 적절한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봅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선진국은 경제 성장률이 한 1% 전후니까 한 뭐 2% 정도 전후, 1, 2% 전후 뭐가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적절하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걸 방향으로 삼고 있죠. 자, 어쨌든 이게 인플레이션 관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등락하는 이유, 즉 V입니다. V. 이게 이제 등락하는 이유가 경기적인 요인도 있지만 V 요인도 있죠. 어쨌든 뭐 인플레이션일 때 갑자기 올랐다가 떨어졌다 하는 요인이 있는데 그 이제 요인은 이제 두 가지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과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은 주로 이 부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공급적인 충격이죠. 비용 상승. 비용이라는 것은 생산 비용이죠. 비용이 상승했다 그러면 생산 비용이 오른 거죠. 생산 비용에 따라 가지고 변하는 것은 수요보다는 공급입니다. 공급 충격에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으로서 불리한 공급 충격은 생산 비용을 상승시켜 기업들이 가격을 인상하게 한다. 그래서 코스트 푸시죠. 코스트를 푸시한다. 제일 대표 선수가 유가, 원자재 가격입니다. 원자재 가격 변동이 지금 코로나 사태는 정반대의 경우지만 지금 우리 세계 경제 역사상 한 4, 50년 역사를 보면 유가 상승이 주로 이 경기를 크게, 세계 경제를 크게 뒤흔든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앞에 지금 등장했습니다. 이런 공급 충격. 이게 이제 하나, 특히 이제 V가 높아져가지고 파이가 높아지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전통적인 경기 변동 요인입니다. Demand Pull Inflation. 수요 충격으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으로서
총수요에 대한 유리한 충격은 실업률을 자연률 아래로 떨어뜨리는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디맨드 풀, 그러니까 총수요에 대한 유리한 충격은 실업률을 자연 실업률 아래로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총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면 Y가 늘어나죠. Y가 늘어나서 실업률을 자연 실업률 아래로 떨어뜨리죠. Y가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Y바보다 더 커진다는 이야기는 실업률이 UM보다 더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디맨드 풀입니다. 디맨드가 있으면 전체 실업률을 낮추는 풀하는 그런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인플레이션인데 전통적인 인플레이션의 원인이었습니다. 고전학파에서 주로 이야기했던 원인인데 요즘은 이 중요성이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되는 현상을 보면 이것보다는 이게 더 많았기 때문에 이게 뒤로 밀렸습니다. 뒤로 밀렸는데 이게 일반적인 가장 보편적인 경기 변동의 원인이라고도 볼 수 있죠. 자,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이 왜 발생하느냐? 코스트 푸시는 아까 이야기했죠. 세계 정치 때문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펙 사태, 1차, 2차 석유 파동은 사실은 중동 지방에서의 정치적인 분쟁 결과로 나온 겁니다. 중동 지역들이 소위 이스라엘한테 싸우려고 그러다가 완전히 패배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두 번 한 거죠. 한번 해보니까 아주 이게 효과가 있더라. 내가 그러니까 힘을 가진 걸 확인할 수 있고 세계 경제를 흔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돈도 엄청나게 벌게 되는 거죠. 유가가 오르니까. 그래서 재미 붙여가지고 한 번 더 해본 겁니다. 더 해본 것이 2차 석유 파동인데, 근데 이제 2차 석유 파동 때는 해보니까 생각보다는 그만큼 효과가 덜 나더라. 그죠? 그러니까 1차 석유 파동은 진짜 예상 밖에, 아무도 예상 못한 상태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전 세계 나라들이 다 패닉이 빠진 거고, 과잉 반응도 했을 뿐만 아니라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충격을 올곧이 다 받다 보니까 유가가 폭등하게 되고 세계 경제가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 나라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 거죠. 자, 유가가 오르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항상 기름은 있다, 기름은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야, 기름값이 너무나 쓰기 힘들 정도로 오르는 경험을 한번 하고 나니까 이제는 기름 없는 세상도 생각해 봐야 되겠다 라고 됐죠. 라고 되다 보니까 이제 2차 석유 파동이 났을 때는 나름대로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 충격이 그만큼 심하진 않았습니다. 심하진 않았고, 그래서 조금 이익은 맞는데 따져보니까 뭔가 요건 더 많이 얻어먹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석유 파동이 없었죠. 오펙이 이제 너무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는 안 하죠. 그러니까 지나친 저유가가 발생하는 것은 막을 정도인지 모르지만, 지나친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뒤에는 석유 파동이 없었는데, 이제 나중에 발생했던 그 중국 베이징 올림픽발 유가 폭등은 그거는 이제 오펙하고는 사실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그런 것이 이제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고, 근데 이 부분의 중요성은 옛날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것이 이번에 극단적으로 보이죠. 코로나 사태 때. 이제 극단적인 경우가 중국 베이징 올림픽 이후부터 전 세계적으로 이 원유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공급에 대한 이 한계에 대한 위기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 지구 온난화, 환경 문제, 깨끗한 공기 문제, 이런 것들까지 다 같이 결부돼 가지고 이제는 이 화석연료를 좀 덜 쓰자라는 분위기로 바뀌었죠. 분위기를 바꾸고, 분위기가 확실하게 바꾸게 만들어준 것이 다행히도 유가 폭등이었습니다. 현재 그 기술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아니면 풍력이라는 기술 등등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거죠. 근데 유가가 오르면 당연히 뭔가 하면 이게 상대적으로 덜 비싸지는 거죠. 유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 버리면 더 이상 기름을 쓸 필요가 없죠. 쓸 필요가 없이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장이 커지고, 그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태양광이나 풍력에 대한 생산도 늘어나고 규모의 경제에 따라서 코스트 다운이 발생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경쟁이 생긴 것이고, 지금은 옛날에 비해 가지고 그런 대체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석유에 대한 수요 증가는 줄고 있습니다. 조금 이게 더 가다가 보면 아예 뭔가 하면 수요량 자체가 줄 수도 있을 정도라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침체되어 있는 상태다. 이 와중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지금 유가가 폭락하는 거죠. 옛날같이 유가, 그러니까 석유 사용량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면 뭐 조금 가격이 떨어지는 정도였겠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기름을 적게 쓰는 분위기가 또 가고 있는 판인데, 거기다가 갑자기 비행기가 다 안 도는, 사람들이 안 움직이는 정도로 되니까 이 유가가 폭락하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요인입니다. 근데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유가 부분이고,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일반적인 이제 소위 케인즈가 말하는 영역입니다. 경제에 대한 애니멀 스프릿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요인에 따라 경기 변동이 큽니다. 수요 충격, 총수요 부분은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기로 총수요 부분에서 정책을 빼고 나서, 정책은 이제 어떤 충격 때문에 뒤따라 발생하는 것이고, 정책을 빼고 나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소비의 변화는 소비자들의 미래 경제에 대한 뭐 어떤 예상 변화, 확신 변화라는 거죠. 경기가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좋아지는 것이고, 기업들도 미래 경제가 좋아진다 그러면 그때는 투자를 더 해가지고 더 하니까 총수요가 늘어서 경제가 좋아지는 겁니다. 즉 심리가 경제를 만드는 겁니다. 좋다고 생각하면 경제가 좋아지고 나쁘다고 생각하면 나빠진다. 그런 요인이 디맨드 사이드의 인플레이션 영역입니다. 수요 충격에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의 소비를 늘리고 기업들이 투자를 늘렸다. 그렇게 되면 Y바보다 더 Y가 늘어난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당연히 자연 실업률이 아래로 떨어지고, 물건은 부족하니까 물건을 서로 사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이 경쟁하면서 물건 가격이 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수요 견인, demand pull infla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누면, 그러니까 수식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식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공급 부분 충격, 인플레이션 요인, 뭐 디플레이션 요인도 될 수도 있겠죠. 최근 코로나 사태는 이런 거는 디플레이션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아까 말한 대로 4차 산업혁명이랄까,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의 기술 혁신, 이런 것들은 디플레이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이다. 수요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갑시다. 필립스 롭슨. 이걸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분석을 해봅시다. 지금 본 이 필립스 롭슨,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기대 인플레이션에다가 경제적 요인, 그 다음에 총 공급 충격. 이거를 파이하고 U 스페이스에서 그림을 그려봅시다. 이 수직축은 인플레이션 레이트고 수평축은 실업률입니다. 여기서 이 관계를 한다 그러면 파이하고 U는 이렇게 되어 있고 앞에 마이너스가 되어 있죠. 즉 음의 기울기를 가지는 선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됩니다. 필립스 옥스는 뭐 나중에 나온 것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기 필립스 옥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단기 필립스 옥스인데 이렇게 되어 있죠. 즉 이 이야기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파이하고 U하고가 소위 트레이드 오프 관계다, 상충 관계다 라는 얘기죠. 파이하고. 파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 레이트인데,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정책 변수입니다. 정책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결정되죠. 우리가 누누이 배웠던 화폐 수량설. 화폐 수량설이라는 것이 통화량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결정된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것이고, 이게 경기죠. 그래서 이게 뭐 U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파이도 뭐 일반적으로 디플레로 안 간다 그러면 낮을수록 좋다. 진학시 높은 건 안 좋다. 경제 정책 당국자들이 목표하는 것은 항상 낮은 U, 물론 U바 수준까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낮은 파이, 인플레이션 레이트. 그걸 요구합니다. 그걸 원하는데 그 두 개의 원을
한꺼번에 충족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이 관계입니다. 즉 파이하고 U의 사이에는 상충관계가 증가한다. 실험률을 낮추려고 그러면 1로 가면 실험률이 낮아지죠. 1로 가는데 그러니까 실험률을 낮추려고 그러면 이거 1로 가면 실험률이 낮아지죠. 1로 가는 거니까 U를 낮추려고 그러면 왼쪽으로 간다. 왼쪽으로 간다는 것은 이 선에 따라 선 따라 왼쪽으로 이렇게 하죠. 그러면 따라서 파이가 높아진다.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높아지고 반대로 물가를 잡겠다. 물가를 잡겠다 그러면 이걸 밑으로 낮추려고 그러면 이 선 따라 가지고 낮아지면 U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두 개는 상충관계에 직면되어 있다. 이게 이제 필립스 곡선 관계입니다. 단기적으로 정책 결정자는 물가와 실업을 잡는 데 있어 둘 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 하나를 잡으면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 라는 상충관계에 직면되어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장기 필립스 곡선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필립스 곡선이 이동도 하더라. 이동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이 상축에서 못 벗어납니다. 근데 이동을 한다 그러면 그건 완전히 다른 스토리가 되는 거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사람들은 기대를 조정하므로 상충관계는 단지 단기적으로만 존재한다. 자, 이 필립스 곡선의 관계가 왜 나오냐? U가 Un하고 틀리기 때문에, 아니면 파이가 이 파이가 파이하고 틀리기 때문입니다. 주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기대 물가가 실제 물가하고 다르기 때문에,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계약 때문인지 경직성 때문인지 아니면 불안전 정보 때문인지 어쨌든 벗어나는 괴리 때문에 이 상충관계가 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괴리는 아까 말한 대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는 거죠. 이 괴리는 단기 총공급입니다. 단기 총공급이고 시간이 지나면 장기 금융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괴리는 없어지는 거죠. 괴리가 없어진다고 하면 결국은 이 파이는 파이와 같아집니다. 같아지면 이 식 자체는 그냥 뭐 이거는 0이니까 0이고 이 식이 만족시키려고 그러면 U도 UN이 되는 거죠. 항상 UN 선상에 놓인다. 그것은 만약에 여기서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이게 이동한다는 것은 항상 이 선상을 이동한다. UN 선상에 있다. 장기적으로는 이 UN 선상에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이게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나 일시적으로 여기서 왔다 갔다 해서 이 위에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 있다 그러면 결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시 이게 빨간 선으로 올라가 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회복된다. 즉, 이 파이의 상승은 단기 필립스 곡선을 믿어봅니다. 처음에 여기서 UN인데 총수요 충격이 발생했다. 총수요가 긍정적인 충격이 발생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 실업률은 낮출 수는 있습니다. 낮출 수는 있는데 대신에 물가가 상승했죠.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높아진 그런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비용이 발생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파이가 됨에 따라서 이거는 점점점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동해서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까지 간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 파이가 되는 수준까지 가고 그렇게 되면 새로운 균형점이 이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이의 상승은 단기 필립스 곡선을 위로 상승시켜가지고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가 항상 이 경제에서는 이 스페이스에서는 이 선상에 있다. 그래서 이거를 통과하는 수직선을 우리가 단기 필립스 곡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장기 필립스 곡선. 여기를 통과하는 이 수직선을 가지고 장기 필립스 곡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는 이 필립스 곡선 관계, 상충 관계는 단기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상이 필립스 곡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은 것은 지금 희생률, 그 다음에 합리적 기대, 그 다음에 고통 없는 디스인플레이션, 자연율 가설, 이력 현상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남았습니다.